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 교수의 해피 정치 핵심 총정리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시간 동안 핵심 총정리라고 하는 강의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8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 6시간 동안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어차피 시험 현장에서 그렇죠 맞닥뜨리게 될 그 제시문을 그대로 보면서 또 그 제시문에 빈칸을 채우게 하면서 또 중요한 내용들의 밑줄을 쳐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책을, 제 개념책을, 제 이론책을 기준으로 해서 쭉 보는 것이 낫겠다. 수능처럼 뭐 민주주의, 뭐 아테네 민주주의 뭐 등등등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뭐 호남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뭐 이런 식으로 무슨 개념 공부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험장에서 마주하게 될 그 제시문의 형태로 최대한 많이 이렇게 함께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도 준비를 했고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뭐 정치학 제목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서 실제로 뭐 기출에서는 이제 여기는 한 문제 정도밖에 없지 않느냐 이러기도 하는데 또 사실은 정치가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1번 바로 갈게요. 자, 데이비드 이스턴 나오네요. 자, 이스턴은 국가나 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종래의 접근법에 비판을 가하고 정치 개념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정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이제 흔히 우리가 들어봤던 국가 현상설이고요. 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 뭐 권력 현상설,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최근에는 이제 이쪽 부분은 수능에서는 좀 나오다가, 수능에서도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고 그냥 넓은 의미의 정치, 뭐 좁은 의미의 정치, 이렇게 해서 가만히 봤더니 넓은 의미의 정치는 집단 현상설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 현상설을 의미하는 요 정도만 수능에 나오고 있고요. 뭐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턴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자, 이스턴은 국가나 권력 개념 그 자체의 불명확성과 의미의 중첩성이 국가나 권력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 현상을 규명하는 노력에 한계를 갖게 한다고 보았다. 정치 현상을 기업, 국가 현상과 동일시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은 우선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또 국가 현상 그 자체도 인간의 복잡한 정치적인 행동을 매개로 해서 비로소 표출된다고 볼 때 종래의 국가 현상설은 국가 현상 그 이면의 이러한 인간의 복잡한 활동을 사상해버린 채 제도나 법 등과 같은 공식적 측면의 연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정치 현상의 동태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이스턴은 국가 개념이 근대 사회에 있어서 민족적 통합과 주권 확립을 위한 투쟁에 동원되었던 일종의 신화적 개념으로서 애매모호하고 부정확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비판한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요 이스턴의 요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일단 임용시험을 치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시면 그때 이제 수업을 할 때 정말 앵무새처럼 이제 하고서 전달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학생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좀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조금은 더 깊이 있는 공부들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이 들이게 되면은 정말 대학 교수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런 선생님, 정말 그 제야에 묻힌 어떤 고수, 그런 뭐 대학교 교수는 아니어도 그런 실력을 또 가질 수도 있고 또 뭐 꼭 구체적인 어떤 실력 컨텐츠보다는 그런 어떤 마인드 자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턴 또한 지금 위에서는 흔히 말하는 국가현상설, 이른바 국가현상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 거고요. 밑에서 이제 권력현상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자, 이스트는 또한 니언의 권력 중심의 연구 접근 역시 정치 현상을 규명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니언의 권력 중심의 접근은 권력만을 유일한 변수로 간주함으로써 인간의 정치적 삶의 또 다른 다양한 측면을 포착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정치적인 삶은 오로지 디귿, 지배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면 지배권을 갖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지배를 당한다. 이렇게 지배권을 위한 투쟁, 그렇죠? 권력론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배권을 위한 투쟁이라는 측면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치적인 활동으로 구성이 된다. 이에 따라 이스트는 정치 현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적실성 있게, 적절하고 알맹이 있게, 적실성 있게 연구하기 위해서 국가나 권력 개념을 버릴 것을 역설하고 그 대신 확대된 정치적 삶의 지평을 함축하고 있는 리얼 정치 체계, 그렇죠? political system, 정치 체계. 이스트는 하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입, 산출, 모형이 있고요. 그 자체가 하나의 정치 체계죠. 자, 개념에 눈을 돌릴 것을 주장한다. 이스트니 보는 인간의 정치적인 삶이란 한 사회의 미엄, 권위적, 자, 미엄의 권위적 정책의 수립이나 그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활동에 관련되어 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관련되어 있을 때 비협, 정치적 삶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정치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다양하다. 그런데 국가에서 하는 일만을 또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만을 정치다라고 봐왔던 기존의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접근들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이스턴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번 갈게요. 자, 이스턴 좀 더 합니다. 이스턴은 정치를 한 사회의 가치들을 기업,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정치를 이렇게 정의했을 때 여기서 정의를 구성하고 있는 자, 사회, 기업의 권위, 배분, 가치 등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인간의 정치적인 삶이 인간의 다양한 정치적 활동으로 구성된다고 볼 때 이러한 인간의 다양한 정치적 활동은 그 사회에 가치 있는 것들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사회의 가치 있는 것들이란 부, 재화, 자원 등 물질적인 것과 권력, 존경, 명예 등 비물질적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자, 이러한 가치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단이 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 상호 간의 니은 경쟁의 목표가 된다. 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그렇죠? 자,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니까 돈이 더 많으면, 그러니까 돈을 둘러싼 경쟁을 할 거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 그렇죠? 그런데 만일 이러한 가치 있는 것들이 한 사회 내에 무제한으로 주어지고 있다면 그 사회 내에 이를 둘러싼 분배의 갈등과 니은 경쟁은 치열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사실은 뭐 무제한으로 있다면 가치 있는 것들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있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또 사실은 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공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물론 이제 탁한 공기, 뭐 스모그, 뭐 미세먼지 하지만 사실 공기는 너무너무 가치가 있지만 사실은 뭐 무제한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 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가치는 크게 제한되어 있음이 상례이다. 흔히 이는 가치의 디귿 희소성죠. 희소성 세 글자 쓰는 거 기출입니다. 물론 경제 문제로 볼 수도 있었지만요. 자, 인간 사회의 모든 중요한 문제는 가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모든 분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데서 발생된다. 그 사회 내 가치의 존재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희소성이 크면 클수록 이를 둘러싼 갈등과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치 배분을 둘러싼 갈등과 경쟁 관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조정과 통제의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조정과 통제는 가치를 배분하는 정책, 즉 결정과 행동으로 표출된다. 정치학이 사회 내 가치의 모든 배분 문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정치학은 오로지 기업, 권위적 배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권위적이란 말은 가치의 배분 과정에 참여하거나 그 배분에 영향을 입는 사람들이 그 결정에 뭐가 된다? 구속된다. 구속된다. 그렇죠? 권위적이다라는 말은 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속됩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어떤 정책의 과정으로 정책을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행동으로 무엇을 하시오, 무엇을 하지 마시오. 그러면 구속되잖아요. 범죄를 저지르지 마시오. 범죄 저지르면 처벌받잖아요. 세금 내시오. 세금 안 내면 역시 뭐 더 많은 세금을 내라든지 과태료까지 내라든지 아니면 또 역시 뭐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3번 갈게요. 자, 정치 개념에 대한 학설에 권력설과 가치분배설이 있다. 지금 가치분배설은 누구예요? 방금 했던 데이비드 이스턴이잖아요. 그렇죠? 권력설은 대표적으로 뭐 막스 베버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권력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복리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권력과 관련된 재반 사항들을 정치로 보는 권력설은 기억, 현실주의. 자, 현실주의. 권력설은 현실주의의 토대를 구축한 근대 초정치 사상가 마키아벨리의 뿌리를 두고 있다. 권력이라는 개념을 체계화시킨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이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수단의 전부라고 본다. 베버는 정치란 권력에 참여하는 노력이며 권력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이어받았습니다. 자, 마키아벨리와 달리 베버는 이제 좀 더 나아가지요. 정치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일종의 니은의 책임윤리. 자, 이 책임윤리 부분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지금 생활과 윤리, 생윤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버의 책임윤리. 또 그 이전에 심정윤리와 책임윤리, 뭐 심정윤리, 책임윤리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요. 자, 니은의 책임윤리로 파악한다. 즉 베버는 정치는 정치적 행위가 가져올 디귿, 결과입니다. 결과를 깊이 생각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동기만 좋으면 결과가 좀 잘못되어도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또는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거 안 된다. 특히나 정치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 동기가 아무리 좋았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다 하면 정치인은 책임져야 한답니다. 자, 결과를 깊이 생각하여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치의 목적을 인권이나 평화로 보고 있는 규범론이 리얼 이상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권력설은 현실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다. 베버의 주장은 현실주의의 뿌리를 두면서도 동시에 윤리적 규범을 중요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책임을 져라 그랬으니까. 책임을 지는 것은 책임 윤리잖아요. 그렇죠? 현실주의의 바탕을 두면서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면서도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은 그렇죠? 책임 윤리, 윤리적으로도 행동을 해라 이겁니다. 자, 이제 이게 권력에 관한 것이고요. 권력설이고요. 그럼 가치 분배설 밑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회에 존재하는 물질적, 비물질적 가치는 양적으로 팽창하고 질적으로 다양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한정된 이들 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개인과 집단의 갈등과 투쟁은 첨예화되었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정치학자들은 정치를 공동체 존재하는 가치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되었다. 이스턴은 정치를 사회에 존재하는 물질적, 정신적 가치를 미엄 권위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가치 분배가 구속력, 비협의 구속력이나 권위를 가질 경우 정치적인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비정치적인 것이라고 본다. 램버르후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구속력이 있게 해결하는 사회적 행동이 정치라고 본다. 권위적이다라는 것이 그렇죠? 가치 분배에 참여하는 사람, 또 그로 인해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그렇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속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권위적이다 했고요. 권위적인 배분이 곧 뭐다? 정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4번 가겠습니다. 정치 사상과 이데올로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정치 사상과 이데올로기 부분은 내용이 진짜 많고요. 제 그 초반 1단계 이론 그 강의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뺄 거 많이 뺐습니다. 많이 뺐는데 솔직히 고명들이 너무 많았고요. 뭐 말 그대로 핵심 총정리이기 때문에 핵심되는 내용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데올로기 부분에서 뭐 민주주의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국가 관련되는 내용들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뒤에 국가론, 민주주의론, 권력론, 뭐 정치 권력 이런 데도 또
중복되어서 나오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자, 양해 바라고요. 4번 가겠습니다. 정치 사상에서 그렇죠. 뺄 수 없는 두 사람, 고대 정치학자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단은 보고 가야 합니다. 자, 4번에 국가에서 플라톤은 기억, 철인 왕, 그렇죠? 자,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이야기하죠. 바로 철인 왕이라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 실현이 매우 어려운 목적을 지향한다. 동굴의 비유를 통해 제시되는 정치 현실과 이데아 세계, 의견과 지식의 괴리는 현실 세계에서의 개선의 여지와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현상에 대한 지식이 불가능하다면, 자, 현상에 대한 지식이 불가능하다면 지식을 추구하는 철학자는 동굴 안에서 무용한 존재로 남게 되며,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철학을 해야 하는데 지식이 없으면 뭐 하냐, 그죠? 동굴 안에서 그냥 그림자만 보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자, 이는 결국 정치와 철학의 상호 배반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함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플라톤은 이후의 대화편들에서 현상에 대한 지식의 가능성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치 체제의 형태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 정치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사상가들에게서도 또 나오는 표현입니다. 지식은 흔히 말해서 거리가 되잖아요. 거리가. 컨텐츠잖아요. 지식은. 지식이 있어야지 뭐 그 다음에 뭘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 법률이라는 책에서 구상되는 정치 공동체의 모습은 보다 현실적이다. 현실 속에 존재하는 이성으로서의 법은 비인격화된 합리적인 권력이다. 그렇죠? 그렇죠? 뭐 비인격화된, 그러니까 법이 없다면 군주가 마음대로, 그렇죠? 그 통치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은 그냥 군주의 마음속에 있는 거, 군주의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군주 그 자체의 어떤 기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비인격화 시켜야 되고요. 비인격화 된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법치라고 하는 것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치는 그 고대에서도 법치를 강조했습니다. 자, 현실 속에 존재하는 이성으로서의 법은 비인격화된 합리적인 권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은 그 정당성이 신성한 권위로부터 비롯되며 그 범위는 유아 교육으로부터 권력의 배분과 관련된 정치 제도의 수립에까지 이른다. 물론 이러한 법치는 탁월한 지혜, 특히 인간 영혼의 본성과 습관에 대한 지식을 갖춘 훌륭한 디귿의 입법가, 자, 철인 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입법가, 자, 디귿의 입법가를 필요로 한다. 법을 비인격화된 합리적인 권력인 법을 만들어야 하니까 법은 그래도 법을 만드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입법가입니다. 그러나 입법가는 철인왕과는 달리 직접적으로 통치를 담당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법률에서의 교육론은 철학교육보다는 일반적인 리얼의 시민교육에 치중됩니다. 지혜보다는 절제가 우선적인 덕으로서 강조되며 실제적인 정치는 주어진 법의 틀에 준거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관직을 포함한 모든 정치 제도는 권력의 합리적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구상되며 그 관직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관직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선출과 추첨, 이 추첨이라는 두 글자 쓰게 하는 것도 역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추첨입니다. 자, 법은 기본적으로 설득과 강제, 정당성과 사실성의 양 측면을 모두 가지며 집행 과정에서 미비점은 야간위원회에서의 토론을 통한 지혜의 수렴에 의해 보완된다라고 플라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는 이 추첨으로 공직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또 의견을 이야기한 적도 있죠. 5번 가겠습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시민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덕입니다. 여기 때 덕이라고 하는 거, 아랫대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라든지 탁월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능력, 탁월함. 그렇죠.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역할, 기능,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내용으로 수치심, 공경심, 용기, 절제, 정직, 정의, 준법, 등신 등을, 그리고 기업, 통치자에게 필요로 되는 덕목으로 관용과 공명심, 온정주의적인 정의감, 자긍심 등의 도덕적 덕목과 특히
지적 덕목 중의 하나인 실천적 지혜로서의 신중함을 중요시한다고 했답니다. 그의 비유에 따르면은 자, 피치자는 니은의 피치자는 피리를 만드는 사람이고, 자, 피리를 만들어서 바치는 거예요. 피치자는 피리를 만드는 사람이고, 통치자는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 피리를 연주하는. 자, 이러한 관점에서 바람직한 디귿식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은 덕과 능력에 의하여 관직이 배분되고 시민들이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자유롭고 완전하게 보장되는 정치 공동체이다. 다양한 정부 형태, 정치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공화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혜와 덕을 갖춘 자에 의한 통치는 자, 이것을 이제 귀족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 합의의 원칙, 자, 리얼의 일반적 합의의 원칙, 즉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제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귀족들끼리만 지혜와 덕을 가지고 통치하려고 하면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약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에 따라 지혜와 덕 위주의 비읍 귀족정, 지혜와 덕 위주의 비읍 귀족정의 원리는 정치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옷 민주정의 원리와 이응 혼합되어야 할 필요에 직면하게 된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혼합정체, 그렇죠? 혼합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혜와 덕에 의해서 통치하는 귀족정과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합의를 하는 민주정의 혼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혜와 합의를 결합시키기 위한 혼합정체는 지읒 법치와 연결됩니다. 소수에 의한 덕과 지혜의 지배가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서 우선 권력의 비인격화가 필요하게 되며, 그렇죠? 다수가 어쨌든 피치자잖아요. 통치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자의적인 지배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비인격화된 합리적 권력, 그렇죠? 비인격화된 합리적인 권력인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당연히 피치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겠죠. 자, 권력의 소수에 의한 덕과 지혜의 지배가 초래할 수 있는 다수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권력의 비인격화가 필요하게 되면 나아가 시민의 덕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일반적인 규범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치읓 입법은 공화주의 정치 사상의 중심 주체가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들은 부연 설명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 계속됩니다. 자, 기업, 혼합정체. 자, 혼합정체. 정치체제를 줄여서 혼합정체라고 하죠.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정체. 자, 혼합정체와 니은 법치입니다. 어쨌든 피치자들은 비인격화된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치가 강조되었다. 공화주의에서, 그렇죠? 공화주의 정치 사상에서의 중심이 바로 입법이었다. 방금 언급을 했습니다. 자, 혼합정체와 법치에 대한 관심이 등장하게 된 배후에는 디귿, 지혜. 자, 지혜와 리을 합의. 지혜는 귀족정, 합의는 민주정. 자, 지혜와 합의의 조화를 통해 안정적인 정치 공동체의 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하려는 관심이 존재한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되는 고전적 미음의 공화주의. 자, 미음. 고전적 공화주의. 자, 고전적 공화주의 전통은 정치 공동체와 인간 본성의 필연적 연관성을 전제로 한 정치 사상으로서 이후 서구 정치 사상의 큰 줄기를 형성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과 정치학을 실천적 학문으로 분류하면서 등등. 자, 바로 두 번째 단락합니다. 자, 공화주의 전통에서 자유와 통치는 불가분의 관계로 파악이 된다. 자유와 통치. 자, 뒤에 있는 내용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통치는 타자에 의한 지배가 아닌 비읍의 자치입니다. 자치. 민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통치는 타자에 의한 지배가 아닌 비협, 자치를 의미하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독립된 개인이 아닌, 그렇죠? 어떤 사회로부터 뭐 혼자 자연인으로 산다, 이게 아니고요. 정치 공동체 내의 공적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됨을 의미합니다. 자, 시민이 됨을 의미한다. 자, 자유는 시민이 됨을 의미하고 통치는 자치를 의미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출제 가능성 낮습니다. 자, 정치는 정부 형태, 그리고 선거 제도를 포함한 정치 과정, 그리고 국제 정치, 여기서 이제 요즘 막 계속해서 이제 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어쩌다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정치 사상, 여기서도 어쩌다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뭐 또 사회 계약설이 워낙 강하게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정치 사상이 출제되기가 그렇게 뭐 가능성이 높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0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 바로 그 밑에,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공화주의 정치 이상은 정치 현실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숙고를 통해서 공화주의 전통은 점차로 체계화된다.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사람이 항상 동시에 통치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통치행위는 시민들이 교대로 담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죠? 자치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모두가 통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이 교대로, 그래서 어떤 부분은 어떤 선출을 하고 어떤 부분은 추첨으로, 그렇죠? 자, 이 경우에 각 시민은 통치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용의 자발적인 복종, 그렇죠? 자, 우리들 중에 뭐 누군가가 일단은 통치하는 자리로 가게 되면 교대로 하는 거니까 일단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통치하는 자리로 가게 되면 나는 일단은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자발적인 복종의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즉, 통치 담당자는 피치자를 동료 시민으로 취급해야 하며 이러한 능력은 피치자의 경험을 통해 습득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 이제 중세로 갈 수 있는데 중세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나오는데요. 패스합니다. 자,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 마키아벨리 갈게요. 자, 마키아벨리는 기억 현실주의. 자,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법과 미연의 군사력. 자, 군사. 마키아벨리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법과 군사력이 훌륭한 통치를 위한 기초임을 역설한다. 특히 그가 군사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대내외적 질서와 안정이 지고의 가치라고 믿기 때문이다. 뭐 그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은 용병이라든지 또는 상비군이 없다. 이러면 이 군주가, 특히나 새롭게 나라를 건설하는 군주가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고 제대로, 그렇죠? 통치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강력한 왕의 군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는 거고요. 역시나 법에 의해서 쭉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다수의 백성들, 정말 다수일 수밖에 없는 일반 국민들, 그렇죠? 따르게 하려면은 비인격화된 합리적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활동 중에서 정치를 최우위적인 것으로 가치 부여하는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점에서 정치의 역할을 평가절하는 중세적 세계관으로부터 크게 탈피하고 있습니다. 중세는 사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중세는 뭐 무슨 정치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요. 자, 마키아벨리가 경험한 이탈리아의 정치는 혼돈과 무정부 상태로 전락할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명 자체는 정치 질서와 안정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첨예하게 대두가 되었고요. 마키아벨리가 쓴 그 유명한 책이 바로 군주론입니다. 로마사 논고라는 책과 더불어서 너무너무 유명한 군주론이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고요. 뭐 한번 읽어봐서 나쁠 건 없는데 뭐 꼭 안 읽어도 됩니다. 자, 디귿 비르투입니다. 비르투. 자,
자, 뭐 영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뭐 virtue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마키아벨리 용어로 그냥 비르투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비르투. 그렇죠? 뭐 부르디유의 아비타스 뭐 이런 것처럼 자, 아비투스 막 이런 것처럼 자, 비르투를 정치의 핵심 개념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물론 그의 비르투 개념은 전통적인 덕에 대한 이해와 사뭇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덕은 그동안에 능력이라고 그러죠. 탁월함, 뭐 능력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근데 그거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마키아벨리에게 있어서 정치적 의미를 갖는 행위는 역사적 실효성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된다. 물론 정치 현실 속에서의 행위는 리얼의 포르투나. 자, 포르투나. 자, 행운이죠. 행운. 운입니다. 운. 자, 이거 비르투 기출입니다. 자, 비르투 기출이고요. 포르투나는 기출은 아니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겠네요. 자, 포르투나의 여신에 의해 좌우되는 미험, 불확실성을 내포합니다. 미험,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마키아벨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역량, 신중한 판단력이 정치적 행위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한다. 비르투는 나오죠. 비르투는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는 시민들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기초가 된다. 자, 그러면 비르투가 뭐냐? 자, 거기에 위에부터 쭉 이야기를 하면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과 역량, 신중한 판단력이 정치적 행위자에게 중요한데 그것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을 써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군주의 능력, 군주의 자질, 이런 식으로 짧게 생각해 보면 되겠고 거기에다가 이제 살을 좀 붙이면 되겠죠. 자, 8번 갑니다. 자, 마키아벨리가 기업 역사 연구를 통해 이해한 정치 세계는 순환적인 과정을 겪더라. 로마서 논고에서 마키아벨리는 한 국가의 순환을 왕정에서 무정부 상태에 이르는 과정으로 설명을 한다. 한 국가가 운이 좋은 경우에는 탁월한 군주의 비르투에 의해 탁월한 군주의 어떤 뛰어난 능력과 자질에 의해서 비르투에 의해서 이 과정이 다시금 반복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마키아벨리는 모든 정치 체제가 필연적인 결함을 가짐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불안정한 것으로 파악을 한다. 마키아벨리에 있어서 자, 디귿 공화정입니다. 자, 공화정.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요. 다들 공화정을 좋아라 하죠. 자, 공화정은 이러한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안정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정치 체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화정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군주의 역량이 요구되며 이후 공화정이 부패되는 경우에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혁 또는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락합니다. 자, 마키아벨리는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유일한 현실은 역사임을 강조합니다. 그렇죠? 역사적으로 봤더니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도시국가 로마에 관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잖아요. 그리고 군주론에서도 역시 과거의 수많은 왕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가 현실의 역사 속에서 발견한 리얼의 정치적 지식입니다. 정치적 지식. 자, 플라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지식이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 앞에서 있었죠. 자, 리얼의 정치적 지식의 내용은 세속적 가치와 질서의 중요성, 정치 윤리와 상식적 윤리의 차이, 정치 현실에서의 힘의 의미, 강력한 민족국가 수립의 조건 등이 바로 정치적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지식이 역사를 통해서 정치적 지식을 많이 가진 거예요. 많이 확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나름의 정치학 이론들을 이제 펼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미엄 현실주의적 정치 사상은 이후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 정치의 본질과 정치 세계에 대한 유효한 진리와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을 했습니다. 뭐가 있었다? 정치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식들을 어디에서 주로 가져왔다? 역사에서 가지고 왔다 이랬습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계몽주의 갈게요. 자, 계몽주의. 자, 이제 사회계약설로 들어가야 하니까
이제 사회계약설로 가려면 이제 계몽,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 그렇죠? 인간의 역사는 진보한다라고 하는 믿음. 자, 계몽 갑니다. 기억. 계몽주의는 이성에 의한 중세적, 봉건적 유산의 청산과 절대 왕권주의를 비판한 17, 18세기 유럽에서 발달한 사상 및 운동이다. 17세기, 18세기 접어들어 상공업이 급격히 발달함에 따라 그동안 절대 군주 세력과 제휴하여 성장한 니언 시민계급은, 자, 그동안에는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상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절대 군주에 의해 가지고 둘이서 친하게 지냈죠. 그래서 뭐 독점권이라든지 전매권이라든지 어쨌든 뭐 많은 혜택들을 입으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또 군주에게 그걸 갖다 바쳤고요. 군주는 그 돈을 가지고 또 뭐 관료제라든지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벌겠다 하는 이런 어떤 그 시민계급들의 욕구, 이런 것들은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데, 자, 절대 군주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시민계급은 이제 절대 군주를 자신의 생활 이념인 산업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대한 장애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저거 없애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시민계급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고, 국가의 권력, 국가 권력을 배제,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디귿, 경제활동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수립에 정치운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게 바로 시민혁명이죠. 자, 이러한 시민계급의 계몽운동을 정치학적으로 뒷받침한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로크, 몽테스키에 루소를 들 수 있다. 영국의 홉스는 프랑스의 데카르트와 함께 계몽사상의 원조라고 말할 수도 있으나, 고유한 의미에서 계몽 철학은 영국의 로크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6세기 장 보댕을 비롯한 몇몇 사상가들은 왕은 신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왕권은 신성불가침하며 절대적이라고 본 리얼의 왕권 신수설을 주장합니다. 자, 장 보댕은 주권론의 창시자이지요. 신권이 아닌 주권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그것이 신으로부터 받았다. 왕권 신수설입니다. 자, 그런데 17, 18세기 시민사회의 성장과 합리주의 사상의 발달에 따라 자연법적 입장에서 국가의 성립을 설명하려는 미음의 사회계약설이 대두되었어요.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사회계약설이 대두되었습니다. 자, 사회계약설은 국가가 생성되기 이전에 인간과 자연법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군주나 신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 상호간의 동의와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었다고 보죠. 그래서 사회계약설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영국의 홉스와 로크, 그리고 프랑스의 루소, 이제 세 사람이 정말로 뭐 정치 사상 하면은 이 세 사람을 늘 이야기하고 비교하고 막 합니다. 뭐 수능에서도 한때는 뭐 엄청 유행이었는데요. 지금은 요 세 사람이 정치와 법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국가와 시민사회 해가지고 오히려 시민윤리 뭐 이런 식으로 국가, 시민윤리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생활과 윤리 쪽에서 이제 다루는 경향이 더 두드러집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비읍,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국가를 성립시킨 이유, 인간을 성립시킨 계약의 성격과 이에 따른 통치 형태 등과 관련하여 견해차를 보였는데, 요거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자, 10번 갈게요. 자, 홉스는, 자, 이제 홉스, 로크, 루소 세 사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홉스는 청교도 혁명의 와중에서 혼란을 거듭하는 영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정치적인 권위와 복종에 대한 기업, 과학적 이론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과학적인 것. 자연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해자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인 지식, 자, 니언 갑니다. 니언. 자, 그 단락에 제일 밑에 보세요. 자, 또한 그 당시 영국 혁명을 진정한 니언, 정치적 지식의 결여에 의해 초래된 혼돈의 결과라고 파악한 홉스는 정치 질서의 과학적 기초에 대한 탐구를 그의 학문적 목표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지식을 많이 좀 모으자 그랬죠. 자, 정치적인 지식 플라톤에서도 나온 표현이고요. 마키아벨리에서도 나온 표현입니다. 자, 정치적인 지식, 컨텐츠라고 쉽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고전 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홉스도 정치 질서의 기초로서 디귿, 자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연에 관심을 기울였죠. 왜냐하면 자연은 눈에 보이니까요.
경험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자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자꾸 연구를 하면 뭐 이거는 뭐 똑같잖아요. 저 경험적 과학적 연구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 관한 연구, 자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 자연은 보이니까. 자, 비가 내리고 있네. 뭐 그렇죠? 자, 산사태가 났네. 뭐 자연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자연에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홉스가 과학적 이론의 기초로 삼는 자연은 단지 운동하는 물질 세계이며 따라서 고대적인 형상적 또는 목적론적 인과율에 의해서 설명되는 질서 잡힌 우주적 총체가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자연을 어떤 절대자로 본다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계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인과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 그것으로서의 자연입니다. 또한 철저하게 리얼, 환원주의, 계속 쪼개는 거예요.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때까지 나누는 것. 그리고 그 나누어진 그거를 다시 모으면 전체가 된다라고 보는 것. 이게 바로 환원주의죠. 자, 환원주의적 방법에 의존한 홉스의 과학적 체계에 의하면 전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부분의 집합이다. 자연이 미음, 계속 쪼개고 제일 뒤에 남는 게 원자죠. 원자론. 자연을 계속 쪼개면 결국 원자가 남는다. 원자론적으로 파악될 수 있듯이 비업, 사회 또한 그 구성원이 시옷,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설명되어야 한다. 사회가 여러 개인으로, 그렇죠? 있으니까. 여러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사회는 개인으로부터 출발하면 된다. 그렇죠? 원자로부터 출발을 해서 자연을 설명할 수 있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개인에 대한 이해는 인간 본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접근에 의해서 가능하다. 홉스는 자연에 대한 목적론적 개념을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에 대한 목적론적 개념도 거부한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이응, 자기보전. 자기를 지키고요. 다치면은 치료하고요. 집이 무너지면 집도 다시 수리하고요. 자기 보전의 가능성과 행복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 동기를 갖는 존재이다. 쾌락 획득의 수단이 되는 권력입니다. 쾌락 획득의 수단이 되는 권력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간은 이성과 언어 능력을 도구로 삼아 자기 보전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자, 11번 가겠습니다. 자, 홉스에게 있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본성상 사회성을 결여한 기억, 고립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는 미연에 철저하게, 그냥 평등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평등합니다. 조금이라도라는 말은 그렇고 좀 힘이 많이 센 그런 개인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개인이 있으면 야, 니네들 싸우지 마. 그러면 안 싸워야 되잖아요. 니네들이 안 싸우는 대신에 나한테 돈 좀 갖다 바쳐. 그러면 니네들 내가 다 보호해 줄 테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평등하기 때문에. 그렇죠? 디귿, 자기 보전을 추구할 권리가 리을, 자연권으로 모든 미음, 이기적 개인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자연 상태의 자명한 귀결은 비읍,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태이다. 철저하게 평등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압도적인 동네 형이 있어가지고 야, 니도 싸우지 마. 응? 대신에 나한테 돈 좀 갖다 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큰 형이 있다면은 동네 싸움 안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철저하게 평등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이익과 안전, 명예를 추구하는 인간은 물질적인 풍요가 보장되는 상황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항상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게 되고 외롭고 비참하며 단명에 그치는 삶을 영위하게 된다. 자연 상태에서의 불안과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열정에 복장한 인간의 이성은 이응 합리적 계산에 근거한 실용적인 지침을 자연법으로 제시하게 된다. 이성은 모든 개인이 자연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연권을 가지고 있어봐야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죽음의 공포를 면할 수가 없으니까죠. 만일은 모든 개인이 제3의 주권자에게 자연권을 자발적으로 양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자, 제가 저 혼자서 우리 가족, 내 재산, 우리 집을 지킬 힘이 없고 불안하니까
당신 압도적인 당신이 지켜주세요. 대신에 세금 낼게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양도할 것을 합의하고 주권자라 하여금 강제적 권력을 사용하여 기업, 사회 계약의 파기를 막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자연 상태에서 불가능했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사회 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야, 우리들끼리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계약을 맺고 절대자에게 요거 갖다 바치고 우리를 좀 잘 지켜달라고 그러자.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맺은 게 사회 계약이에요. 그 절대자하고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사회 계약을 홉스는 한 번만 하고 로크는 두 번 한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이 사회 계약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주권자는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서 티귿 절대 군주의 형태를 띱니다. 그 권리가 정당성은 정치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의지 행위로부터 도출되는, 즉 정치적 복종은 자유로운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힘에 의존하게 됩니다. 만인에 대한 투정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갖다 바친 거예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홉스 계속되니까 이제 빈칸 채우기 갑니다. 기업, 주권자. 자, 주권자, 니은의 창출. 자, 주권자, 창출. 자, 정치의 목적은 디귿, 최고선의 실현이 아니라 리을, 최대악으로부터의 탈피. 자, 이후 시민들은 정치로부터 해방되어 사적인 관심, 즉 개인의 미움, 세속적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비업, 경제. 그러니까 정치는 리바이언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경제활동하러. 세속적 행복을 위해서. 자, 시장이고요. 자, 밑에서 내본 정치는 결국 이응, 질서 유지를 위한 주권자의 권력 행사로 국한이 됩니다. 홉스의 사회 계약론에 내포된 이와 같은 탈정치적 성향은, 정치는 리바이언들에게 맡겨놓고 우리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은요 어디로 가요? 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탈정치적 성향은 근대에 이르러 시장과 경제의 비중이 증대되는 상황과 친화력을 갖는다. 아하죠? 자, 13번 가겠습니다. 자, 기업. 만인에 대한 투쟁. 자, 만인에 대한 투쟁. 자, 그리고 인간은 이러한 투쟁에 대한 두려움과 평안을 바라는 마음에서 니은의 이성적인 판단과 디귿,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리을 자연권을 절대자인 통치자 군주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홉스는 미엄의 사회계약서를 이용하여 절대왕정을 옹호했죠. 사회계약서에 의해서 절대왕정을 옹호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로크로 가는데요. 자, 로크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원래 자유스럽고 평화스러운 삶을 유지했다고 보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지 않는 교환수단인 금, 은 등 화폐가 생기면서 사유재산이 축적되고 한정된 토지와 자본에 대한 싸움이 벌어짐으로써 갈등이 증폭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러한 갈등 상태에서 자신의 이응 소유. 자, 로크에게 있어서는 소유가 강조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열간의 세 가지가 바로 생명, 자유, 재산입니다. 생명, 자유, 재산도 소유인 것이죠. 자, 이것을 소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로의 동의하에 국가를 형성했다고 그는 말했다. 그리고 이권 분립이죠. 그래서 지읒의 권력 분립, 이권적 권력 분립,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군주는요, 치읓, 제한군주, 시민들의 삶에 마음대로 침입할 수 없는 제한된 군주, 제한군주론을 펼쳤으며 계약을 위반한 국가에 대하여 국민은 힘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키읔, 혁명론을 펼쳤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자, 로크 계속합니다. 자, 로크 기억 자연권의 절대성을 강조합니다. 니은 경제, 홉스도 경제, 로크도 경제. 결국 어디로 가려고? 시장으로 가가지고 경제활동 자유롭게 하려고 정치는 니네들이 해라. 정치 좀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디귿. 각 영역의 디귿 자율성. 디귿의 자율성. 리얼의 로크의 사상으로 대변되는 리얼의 자유주의.
제한정부, 자유주의. 미음에 분리의 기술. 자, 분리의 기술. 분리의 기술. 국가와 교회, 국가와 시민사회, 국가와 대학, 국가와 가족 등의 분리를 통해 개인들로 하여금 그렇죠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로크는 통치론에서 개인의 자발적 동의에 기초하는 비읍 제한정부 그렇죠 국가가 마음대로 개인에게 침입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한정부론을 전개합니다. 자, 밑에 시옷 자연법. 자, 밑에 로크의 자연상태는 홉스의 경우와는 달리 이응 전쟁 상태가 아닙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즉 전쟁 상태가 아닙니다. 다소의 지읒 불편 요인들. 자, 불편 요인들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자, 밑에 치읓입니다. 사적 소유권. 자연권의 핵심은 소유죠. 사적 소유권입니다. 자, 즉 그 소유권의 생명, 자유, 재산, 그렇죠?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다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키읔 명시적으로, 자, 명시적 또는 암묵적 또는 묵시적. 암묵적하고 묵시적 같은 말이고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죠. 자, 그리고 이 계약에 의해서 정치 사회에서의 모든 결정은 티귿, 그렇죠?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15번 가겠습니다. 자, 로크에게 있어서 기업, 정치, 사회. 로크는 계약을 2번 하거든요. 자, 단순하게 표현해서 계약을 2번 하는데, 자, 자연 상태에서 이제 그들끼리 계약을 해서 정치, 사회를 구성합니다. 정치를 형성하죠. 기업, 정치, 사회.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정부를 구성하는 거기 신탁 계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치사 형성과 정부, 니은의 정부의 구성은 별개의 방법에 의존합니다. 디귿 사회계약. 사회계약에 의해서 정치사회가 형성된 이후 2차적으로 조직되는 정부는 전체 사회에 대해 계약이 아닌 리얼의 신탁의 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신탁도 신탁계약이라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이 아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것은 이제 정치사회를 형성할 때 그것과 다르다는 의미이지 그냥 일반적으로는 2번의 계약을 한다. 홉스는 1번만 계약을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리얼은 이제 신탁이죠. 신탁은 믿고 맡기는 거고요. 잘못하면 찾아오는 거잖아요. 즉, 저항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미음, 저항권. 미음의 저항권이고요. 그런데 계약을 2번을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항권은요, 2번째 계약, 즉 신탁 계약을 이제 해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홉스는 그 계약을 파기하면 자연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런데 로크는 저항권을 인정합니다. 왜? 그 저항권을 파기했다고, 그러니까 그 계약을 파기한다고 해서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비협 자연 상태. 자, 따라서 정부의 권력에 대한 저항이 비협 자연 상태의 회귀를 초래하지는 않으며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는 행위는 정치사회를 탄생시킨 원래의 계약에 담긴 의도와 정신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제한정부, 우리는 시장에서 경제활동 자유롭게 할 테니까 너는 이거 잘해라. 그죠? 이게 원래의 그 의미잖아요. 근데 그걸 지들이 잘 못한 거잖아요. 자, 그리고 로크는 정부도 세면 안 되니까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분립시키죠. 정부의 조직에 있어서도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기 위해서 시옷 입법권과 이응, 집행권의 분리를 주장하며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옷 입법권의 우위성을 강변했습니다. 자, 16번 갑니다. 16번. 자, 홉스에서 로크에 이르는 사회계약론에서 발견되는 논리는 무정부 상태에서 기억현실주의. 자, 니은의 최소주의. 자, 현실주의는 홉스가 될 거고요. 최소주의는 로크가 될 겁니다. 자, 기억 현실주의, 니은의 최소주의 연관성이다. 무정부적 디귿, 자연상태가 야기하는 공포 또는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에 의한 리얼의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홉스적 현실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후 강력한 주권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어떻게 막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되면 결국 제한정부론 또는 최소정부론의 대안인 최소주의가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홉스와 로크의 사회 계약론은 정치 사상의 중심 주제를 덕으로부터 자유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정치 문제는 정치 권력을 담당하는 지도자나 시민들의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자질과 역량이 바로 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개인의 자유, 특히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업 경제 활동입니다. 경제 활동의 자유. 자, 홉스와 로크 경제 활동의 자유. 그죠? 사적 영역이잖아요. 자, 정치는 공적 영역인 국가 정부에다 맡겨놓고 이제 사적 영역을 활성화시키자. 이게 이제 홉스와 로크였고요. 그러면 그거 좀 그러네. 자, 누가 나오느냐? 루소가 나옵니다. 17번 가겠습니다. 자, 홉스와 로크처럼 루소는 사회계약으로 인간은 개인의 주권을 국가에 양도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르죠. 루소는 양도와 동시에 인간은 기업, 사회의 통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획득합니다. 자연적 자유를 잃는 대신에, 포기하는 대신에 시민적 자유를 얻는다 하죠. 자, 기업, 사회의 통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획득하며 이 권리는 결코 박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야기로 하면 직접 민주주의가 됩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의지에 관한 이론을 정립시켜 사회 통치 원리를 설명을 했다. 그는 각각의 개인이나 개인들이 그룹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니은의 개인의지 집합을 디귿 전체의지, 그리고 이 의지들의 공통요소가 리얼의 일반의지입니다. 개인의지, 전체의지, 일반의지 구분합니다. 자, 18번 가겠습니다. 자, 루소는 학문예술론에서 그 당시 기업, 계몽주의, 자, 니은의 도시, 디귿의 진리. 이 도시와 진리가 무슨 소리냐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장에 루소는 고대 정치 철학의 문제의식을 수용하여 도시와 진리 사이의 긴장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루소는 근대 과학이 추구하는 진리가 결국에는 시민들을 타락시켜 도시의 건전한 유지에 치명적인 해를 초래한다고 본다. 고대의 철학자들은 시민들에게 애국심, 자기 희생,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덕을 가르치고자 노력했음에 비해서 근대 철학 및 과학자들은 원자적 리얼 개인주의와 자기 보존의 원리, 이기주의를 과학적 진리로 절대화했다. 루소는 시민의 관점에서 공동체와 유기적으로 통합된 고대의 시민과 근대 문물의 산물인 근대적 개인, 즉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 소외를 경험하는 고립된 개인을 대비시킨다. 이게 루소에 따르면 미엄의 근대인이죠. 자, 고대에서의 도시에서의 공동체로서의 도시에서의 시민과 근대에서의 시민이 이제 다르다랍니다. 미엄의 근대인입니다. 자, 근대인은 인간으로서 참된 정체성과 도덕성, 자아 실현의 가능성, 즉 진정성을 상실한 허위와 허영에 가득 찬 인간이다. 이렇게 계몽주의자들의 신념과는 달리 근대 학문과 예술은 도덕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타락한 근대인을 출현시켰다는 것이다. 그리고 홉스와 로크 등의 근대 정치이론의 한계는 공적 질서의 기초를 사적 이익으로 환원하고 소외된 개인을 정치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홉스와 로크는요, 내비두고 우리는 시장에 가가지고 돈이나 벌게,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1강 마지막 문제 19번 보겠습니다. 자, 루소의 근대 문명 비판은 인간 불평등 기원의 논에서도 계속되는데요. 기업, 정치적 존재. 자, 고전 사상가들과 달리 루소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고전 사상가 대표는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랬잖아요. 자, 기업, 정치적 존재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 니은의 자기 보존. 여타 동물과 같이 자기 보존의 본능을 갖는다고 인정합니다. 당연히. 자, 그리고 디귿의 자기 완성이에요. 보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완성입니다. 자, 그러려면 자, 리얼 찾으세요. 루소가 말하는 시원인은 자연 상태에서의 리얼, 자유를 향유하며, 자, 자연 상태에서의 사람들을 시원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루소의 시원인은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 자연적 자유를 향유합니다. 자족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합니다. 루소는 홉스, 로크와 달리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미음,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봐요. 다르죠? 그 이유는 이성의 능력은 사회적 삶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사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이성을 갖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의 평등은 인간이 자기 완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불평등으로 변환이 되고요. 시옷, 경제적 불평등으로 전환됩니다. 자, 시민사회 기초가 되는 이응, 사유재산제는 합의에 의해서 성립되었지만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화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수립되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경제적 불평등은 지읒에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환됩니다. 우선은 국가가 공공이익에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유층의 이익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봤어요. 누가 떠올라요? 마르크스가 떠오르네요? 오호, 루소하고 마르크스하고 짝지어서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근대 국가에 의해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이 치읓, 제도화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 N은 세속적 허영심으로 자족성은 의존성으로 동정심은 법으로 변질되어 키읔, 인간 소외가 극단화된다는 것이다. 자, 이상으로 이제 사회계약설 아주 대표적인 세 사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1강을 마무리하고요. 자, 2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